크립토 주요 뉴스입니다.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1,100억 원을 뜯어냈다며 지난해 10월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팍스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을 위해 고팍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에 나섭니다. 반도체와 부동산 등 기존 산업군에 대한 규제 철폐에 이어 미래 기술 시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뉴욕의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 오늘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속보로 이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빗썸코리아의 이정훈 전 의장이 1심에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사건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검찰 측은 이 전 의장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8년 김병건 BK 메디컬 그룹 회장이 약 4천억 원의 빗썸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인수대금 일부인 약 1,100억 원을 편취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우선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고 추후 BXA 코인이 상장되면 판매 대금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BXA 코인이 상장되지 못하면서 김 회장은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자 이 전 회장 측이 계약금 명목의 약 1,10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게 김 회장과 검찰 측 주장입니다. 반면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쪽에서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고 최종 계약 문서에 BXA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일단은 계약 문서의 내용과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이 부분이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네, 재판부는 어제 판결문에서 피해자 측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척도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항의하지 않는 등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점, BXA 코인의 상장 확약에 대한 조항이 없고 피해자도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을 신뢰해서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또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사실 얼마 전에 그 디지털 자산거래소 관계자에게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됐다가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인데 송치영 의장은 당시에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당시 검찰은 송치영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인사들이 허위 계정을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이 허위 계정에 실물 입금 없이 허위로 약 2,200억 6천만 원 상당의 자금이 있는 것처럼 입력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자동 주문 매매 프로그램으로 실제 회원이 매도 주문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이 해당 계정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이처럼 허위 거래를 지속해서 약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2월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송 의장의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채영 의장의 허위 거래 혐의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 각각의 재판부가 무죄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당시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선 1심 재판부는 송 의장 등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로 매매 주문 제출 취소와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고요.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즉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건데요. 검찰은 수사 당시 임직원의 노트북과 저장 매체에 들어있던 파일을 압수하면서 적법한 선별 절차를 준수하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일부의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2심에서는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혐의가 없었던 사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그 송채영 의장에 이어서 이정현 의장까지 모두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좀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시장에서 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측이 거래소들을 무리하게 옥죄려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연이은 악재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이 디지털 자산과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무리하게 기소하고 보는 형국이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는 검찰 측 주장이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되지 않거나 또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판결이 나오는 게 반복되고 있다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검찰의 거래소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길어지는 크립토 윈터 속에 디지털 자산 시장 진흥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규제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네, 이제 뭐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심 대법까지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고팍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회사의 투자나 인수 관련 소식은 이전부터 좀 여러 차례 시장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됐어. 이번에는 좀 확실할까요?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고팍스 측에서 좀 먼저 예. 바이낸스와 투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팍스는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의 투자 참여와 관련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단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서 계약 마무리 때까지 해당 업체가 어딘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고팍스가 바이낸스와 투자 유치 논의 중인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더해서 바이낸스가 단순 투자가 아닌 이준행 고팍스 대표의 지분 약 41%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네. 고팍스가 적극적인 발표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낸스가 그동안 인수 문제를 놓고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예.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는 이번 FTX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FTX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수 의사를 FTX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약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지난해 5월 루나 사태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루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다가 루나2의 발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장과 거래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만큼 바이낸스가 고팍스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져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바이낸스가 지금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이런 입장 번복 외에도 지금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에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바로 선례가 있었습니다. 예. 2020년에 바이낸스는 계열사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는데요. 규제 등 다른 이유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고팍스에 대한 단순 투자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기는 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고팍스를 인수해서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바이낸스 관련 발표 외에도 그 디지털 자산 예치 서비스죠. 고파이가 지금 지급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금액을 전체를 상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순서 등에 관한 내용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고파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고파이란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은 모집 중인 상품에 예치한 뒤에 예치 기간의 이자 수익을 디지털 자산으로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과 또 이자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홍보가 됐었는데요. 고객이 맡긴 자금을 투자를 잘하는 이들에게 맡겨서 불린 뒤에 또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자산이 운용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운용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파이 상품의 경우에도 이 돈이 넘어간 운용업체 제네시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파이 출금 지연으로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금으로 따지면 지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건데 고객들이 어쨌건 지금 자기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고파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지금 고팍스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앞서 고팍스는 지난 11월 16일에는 고파이 자유형 상품, 또 21일에는 고파이 고정형 상품의 이자 지급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3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고파이 상품은 제네시스의 상환 잠정 중단으로 인해서 지급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날은 고파이 비트코인 고정 31일 상품 만기로 이용자들에 대한 첫 원금과 이자 상환일 전날이었습니다. 상환일을 하루 앞두고 투자금 상환이 지연될 거란 공지를 내놨던 건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상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은 물론 남은 고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고팍스는 고파이에 예치된 자산과 고팍스 고객 자산은 분리 보관돼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고파이 고객 자산의 온전한 상환을 위해 제네시스와 제네시스 모회사인 DCG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고파이 금액 전체 상환 절차와 순서 등에 관한 내용도 논의 중 이 정도의 말만 나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디지털 자산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현지 시각으로 3일 열린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무죄를 주장할 거라는 예상은 그동안 쭉 해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작년 말에 소식통을 인용해서 샘 뱅크먼이 무죄를 주장할 걸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예측이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현지 시각 3일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샘 뱅크먼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유죄 인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공판에서 샘 뱅크먼은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좀 뻔뻔한 모습,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샘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에 바하마에 수감이 돼 있을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혜를 받았던 건가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보도했던 내용인데 사실 바하마 감옥은 좀 악명이 높은 교도소라고 합니다. 네네. 이 익명의 바하마 교도소 관계자가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일반 수감실이 아닌 의무실에서 생활했고 또 TV를 시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한 건데요. 또 샘 뱅크먼을 감시하기 위해서 전담 경비원이 배치됐고 교도소 의료진이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요. 채식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샘 뱅크먼 프리드는 수감 중에도 특별히 채식 요리를 제공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특별 전화선을 이용해서 변호사와 수시로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바하마 정부에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전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하군요. 네. 참 어쨌건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의 처벌을 받게 될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최근 최측근인 캐롤라인 앨리슨 전 알라메다 CEO와 게리 왕 FTX 전 최고 기술 책임자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지금 수사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샘 뱅크먼에게는 상황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일단 오는 10월 2일을 공판 기일로 잡았고요. 검찰은 재판이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십만 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샘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건 지금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불리한 쪽으로 좀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바하마 측에서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바하마 증권관리위원회, 즉 SCB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FTX의 현 대표인 존 레이가 언론사와 법원에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현지 시각 3일 바하마 증권위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최근 FTX CEO에 취임한 존 레이가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언론과 법원에 바하마 당국에 대한 중대한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SCB 쪽에서는 존 레이의 발언 중에 3가지 사항을 꼬집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수탁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 계산에 이의를 제기한 점, 또 규제 당국이 FTX에 3억 달러 상당의 FTT를 발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 그리고 SCB가 보유한 FTX 자산이 도난당했다는 식으로 암시한 진술, 이렇게 3가지를 가리킵니다. 네. 기자가 설명한 그 3가지, 바하마 측에서 존 레이 CEO의 3가지 이 진술을 문제 삼았다라는 건데 그 이유도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SCB는 존 레이가 바하마 당국이 FTX 전 대표인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3억 달러 상당의 FTT 발행을 명령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SCB는 해당 진술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없었다면서 이런 허위 진술로 바하마의 공공기관을 향한 불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존 레이 CEO는 개인적인 우려사항을 공개적으로 다루기 전에 바하마 금융당국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당국은 파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중요 증거 수집과 같은 자체 조사가 방해받고 있어서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챕터 11 채무자들은 바하마 당국과 협력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면서 FTX의 모든 고객과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 우리나라 소식이네요. 네. 윤석열 정부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미래의 기술 시장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취지라고 발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규제 혁신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이후에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데 비해 규제는 산업과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의 지체 현상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다룬 혁신 친화적 규제 설계 수립에 착수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모든 정부에서도 규제 혁신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며 외형적 체계는 갖췄지만 기술 개발 속도와 규제가 전혀 다른 상황 탓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규제 개혁의 속도를 어느 정도 좀 맞추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번에 규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산업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자문회의는 AI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내 규제부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산업들은 모두 윤 대통령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지목했던 것들인데요. 관련법과 플랫폼 운영 관련 규정, 자산 활용 자율화 등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산업군에 엮여있는 규제를 걷어내는 개념과 달리 친화적 규제를 설계한다고도 했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기존 법과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혁신과 개발을 막지 않는 규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매번 사실 어느 때마다 그랬지만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부작용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책 마련도 돼 있을까요? 네, 자문위는 신구 산업 간 규제 갈등 사례도 찾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타다 사태와 같이 플랫폼과 이익단체 사이의 문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경우, 그리고 토스와 같이 비교적 기존 업계와 갈등을 수월하게 풀어낸 경우 등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전례를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 조정 모델을 만들어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자문회의는 조만간 다부처 규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기술 분야의 경우 특정 산업 분야에만 접목된 것이 아니라 폭넓은 분야가 연계돼서 개발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살피는 단계부터 부처 간 조율에 나서서 개선과 철폐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 목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이니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정책을 좀 꼼꼼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안세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